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경기 부천시 화재 사고로 숨진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추락으로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친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했다며 정식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한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 교환에 빠졌습니다. 긴박했던 화재 당시의 상황을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연기로 뒤덮인 객실 창문 밖으로 투숙객들이 몸을 내밉니다. 거리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떡해. 8층에서 투숙객 2명이 뜨거운 화염을 피해 뛰어내렸지만 아래에 설치된 에어매트가 뒤집히자 놀란 시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아비교환이 된 화재 현장에 쉴 새 없이 구급차가 드나듭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실어 나르며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제발 호흡이 돌아오길 바라며 연신 가슴을 누르는 모습에 지켜보던 시민들도 애가 탑니다. 구급차에 바로 싣고 가시더라고요. 두 분은 막 끄름도 심하셨고 의식도 없으시더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경찰은 황급히 거리 통제에 나섰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이제 주변에 구경하시던 주민들을 아예 통제선자 한 100m 이상 쭉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구급차도 더 많이 오고 사망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통제선을 밀었는데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현장. 깨진 고층 유리창과 짙은 그을음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이번 참사에선 살기 위해 호텔 객실에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소방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돌발 상황으로 모두 숨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한을 10년 넘게 초과한 에어매트에 결함이 있었던 건지 현장에 설치가 잘못된 건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객실 창문 밖으로 남녀 투숙객이 몸을 반쯤 내밀고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피해 여성이 먼저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떨어져 매트가 일순간 뒤집혔고 3, 4초 후 탈출을 감행한 남성은 매트를 스쳐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필사의 선택을 한 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으면서 에어매트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매트는 가로 7.5m, 세로 4.5m, 높이 3m로 공기를 넣지 않은 무게는 126kg이었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뛰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지급된 매트는 7년인 사용 가능 기한을 10년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심의를 받고 매트를 재사용해온 건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육중한 에어매트가 구조자 낙하 시 뒤집히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애초부터 매트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설치를 잘못한 건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설치상의 오류였나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SNS에선 처음부터 매트가 거꾸로 설치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성이 추락한 후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트를 주변에 묶거나 사람이 잡아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시다발 낙하에 취약하고 추가 사고 우려도 있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호텔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나 소방당국의 에어매트 운용 미비 등이 밝혀진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경기도 부천 호텔에 머물던 2명은 소방당국이 펼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숨졌습니다. 한 명이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방대원이 매트 운용을 잘못했거나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 매트라고 하면은 그 안전성이나 장비의 그런 운용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호텔 업주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호텔 수준으로 정말 소방법규가 이렇게 지켜진다는 수준으로 관리 소홀이 없는지를 본인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조사하면서 또 밝혀질 것이고요. 19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투숙객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대피했던 만큼 금전적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피해자들은 일단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호텔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형사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수라며 무엇보다 화재 원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7일 만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저문 저녁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경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을 낸 지 17일 만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슈가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슈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가 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판 여론을 줄이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 속에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 경위, 음주운전 경로 등을 해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시간 넘게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슈가는 음주량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경찰서 바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유 있을까요? 맥주 한 잔만 드신 게 맞으실까요? 탈퇴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과 거짓 해명 등으로 논란을 키운 슈가.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슈가에 대한 처리 방식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안보와 민생 현안을 내세우며 정책 이슈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 결집과 함께 외연 확장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박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표 안보 이슈, 간첩법 개정으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 신상정보 등이 중국 동포에 유출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었을 때 대단히 큰 구멍입니다. 거의 20여 년간 진행돼 왔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으로 보수정당 핵심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격차 해소 문제를 전담할 당내 특위를 띄우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드라이브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단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육아휴직 확대와 묻지마 흉악범죄 방지책, 청년 고독사 문제 등 구체적 현안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그간 주로 진보 진영 의제로 분류됐던 양극화 문제를 부각하며 2030 세대와 수도권 등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먹사니즘이라는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굉장히 좀 가볍다는 그런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물론 이 같은 안보와 민생, 투트랙 전략에 성공하기까지는 만만찮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 설득은 필수인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부활은커녕 국정원에 남은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으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변수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전당대회 당시 총선 책임론과 조기 복귀 비판을 최상병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당정관계 재정립 명분으로 돌파한 만큼 당내 다수파 친윤계 반발이 뇌관으로 꼽힙니다. 반국가 세력 등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정면 충돌 대신 최소한의 입장 피력으로 조용한 차별화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인사검증에서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좀 세모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차 해소란 구호를 얼마나 정교한 정책으로 연결해 속도감 있게 국민 삶에 녹이느냐가 한동훈표 정책 승부수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이 거대 야당과의 경쟁은 물론 당정 갈등과 당내 갈등 최소화란 숙제를 아는 상황에서 한 대표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10월 예정된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시도당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지도부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래 당원 당규상 기초단체장 후보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진하도록 돼 있다며 지역 민심에 대응하는 현장 밀착형 인재를 뽑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촉구하며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투세 여론도 완전히 역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최근 석 달간의 금투세 관련 외부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시각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며 특히 주식시장 고관심층이나 투자 유경험자는 더 강하게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실용과 안정에 주안점을 둔 인사란 평가와 함께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첫날 발표된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이 대표 주장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일각에서 나온 교체 전망이 빗나간 건데 소신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 대표의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체했을 경우 불거질 부작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당의 토론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논의가 풍부해졌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자기 생각과 이를 좀 잘 추진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들도 함께 했다. 체급이 올라간 수석 대변인 인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자리에 개파색이 옅은 3선 조승래 의원을 임명해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 1기 체제에서 신임받았던 인사들이 주요 당직에 재기용된 사례도 적지 않은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전략과 정책 분야는 강화했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에 상황실을 꾸리고 정책위원회에는 조세, 예산 전문가를 배치한 겁니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이 대표의 중도 우클릭 행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위원회의 조세와 재정, 예산 측면에서 정책의 품질을 높여주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선이 대선 준비를 위한 진용 구축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 전당대회를 거쳐 지도부에 입성한 이른바 신이재명계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집권과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한 당의 준비를 위해 전속력으로 뛰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누구로 정할지에 쏠립니다. 민주당 안에선 호남 출신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기 지도부에 부족한 청년층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외연 확장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재계와 중소기업계를 잇따라 만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겠다는 검찰 수사팀 결론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야당은 탈탈 털면서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지금이라도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형법상 뇌물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입장에 맞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달하는 건 4에서 5년에서 10년 뒤 일이라며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5년 뒤, 10년 뒤로 시간 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다 환경에 미칠 파장을 정부는 무엇으로 장담하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인류에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고통받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핵 폐수, 바다 오염 등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 과연 지금 우리 바다가 핵 폐수가 됐냐고 반문하고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도 민주당이 이른바 후쿠시마 4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벼르더니 결국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며 입맛에 맞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던 결기는 어디 갔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걱정이 컸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최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장 모습은 어떤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수족관마다 봄이나 능성어 등 일본산이라고 적힌 어종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일본산을 기피했던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지난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 최후의 만찬이라며 횟감을 사갔던 손님들. 발길을 끊지 않고 여전히 수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모둠에 좋다 그래서 모둠에 주문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18,000여 톤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더 많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과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이고 우리 해역과 천일염 등 4만 9천여 건 모두 적합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불안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는 조금 이제 가리는 편이고요. 네, 특히 뭐 일본산 폐류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단 버리는 것 자체가 이제 좋지 않은 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무작위 추출인 정부의 조사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부터 그게 조사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좁혀 나가는 방식이 그게 과학적이고 무조건 무작위 저걸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학적인 그런 조사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산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비 위축은 없었지만 우려의 눈초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전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기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사직 처리된 전공의 대부분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형 병원들이 진행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의대 증원에 항의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7천여 명 대부분은 지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현재 남아있는 전공이 1,200여 명으로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공의 없는 상급 종합병원 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상급 종합병원의 주요 진료와 치료 대상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반 병실을 줄이고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20% 이하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중증 수술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비를 조금 올린다고 환자가 안 오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참여를 원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사업 성패의 윤곽도 이때 어느 정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키나와 서쪽,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종달입니다. 열대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올라오게 된 겁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열대야 속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커지자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더운데 태풍 종다리까지 더위를 부채질하면서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냉방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강하게 내린 비로 울산경찰에 신고된 차량 침수 피해만 15대에 이릅니다. 간절 곳에는 1시간 만에 5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사상 첫 한 달 연속 열대야. 북당하는 태풍이 긴 폭염의 출구가 되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상층에도 더운 열기의 고기압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다시 확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북서쪽에서는 아직 찬 공기를 수반하느라 기압골 형태의 공기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간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 등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떼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배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광막 시설이라든지 산소 공급 장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상청은 10일 중기예보에서 33도 안팎의 폭염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음 주 일요일인 9월 1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괌 동쪽 해상에서 새로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는 열풍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열대야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등 올해 여름은 더위가 유독 길게 이어집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위에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분들 많은데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유용한 물놀이 생존법을 윤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조심조심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에 몸을 맡기고 숨 쉬는 법부터 차근차근 익힙니다.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을 배우는 생존 수영 수업입니다. 물에서 조난됐을 때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데 허리를 편 뒤 하늘을 보고 양팔을 벌리면 큰 체력 소모 없이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맛있게 먹는 과자가 담긴 봉투도 생존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원래라면 학교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너무 재밌고 수영하는 방법도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과자를 들고 물에 들어갔는데 이 과자 때문에 물에 더 잘 뜰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생존법 교육도 한창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구조했을 때 필요한 심폐소생술은 물론 상체가 딱 올라와야 돼. 그래야 힘으로 누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거봐 눌러지지. 계곡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탈출하는 훈련도 열심입니다. 계곡 건너편에 도착한 구조대가 던져준 로프를 받아서 근처 나무에 묶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는 이렇게 나무에 묶인 로프를 타고 이동한다면 쉽게 고립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바다나 수영장,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사고가 날까 걱정됐지만 여기서 받은 교육에 마음이 놓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안전교육을 실전에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성장했을 때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이것을 생각해내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수십 명이 어울려 더위도 식히고 물놀이 생존법도 배웠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그제 하루 온열 질환 환자가 새로 35명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가 3,05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수치가 이미 작년 누적 기록을 넘어선 것이며 4,500여 명에 달했던 지난 2018년 다음으로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더위의 기세에 바닷가 양식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이 차기로 유명한 동해도 수온이 높아져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식 어류가 하루에도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도다리를 키우는 육상 양식장. 수조에서 뜰채를 휘저으며 죽은 물고기를 건집니다. 최근 양식장에 공급되는 바닷물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겁니다. 강도다리 양식 적정 수온은 16에서 18도, 26도를 넘으면 폐사가 시작됩니다. 횟감으로 팔아야 할 물고기 2만 마리 정도를 키우던 수조입니다. 하지만 고수온 영향으로 모두 폐사하면서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하루 사이 죽어나간 치어는 10,000마리 정도. 1년을 더 키워 팔았으면 적어도 3천만 원은 벌 수 있는 양입니다. 성어는 물론이고 치어까지 죽어나간 탓에 양식어민들은 폐업을 고민할 지경입니다. 고수온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10만 미 이상의 폐사 피해가 날 것 같고 전체 사용 미수 대비 3분의 1까지도 폐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폐업을 지금 고려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액화산소를 주입하고 펌프도 쉼없이 돌리지만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에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할 판. 불황의 수산물 소비마저 줄어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자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순환 펌프나 히트 펌프를 지속적으로 양식 어가에 공급을 하고 얼음 등과 같은 재래식 방법 등도 여러 가지 대책을 양식 어가와 함께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식을 줄 모르는 폭염 기세에 고수원 현상이 9월 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양식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의 마법이 무색하게 이번 주말에도 최고 35도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이런 폭염을 피하는 대신 맞서고 적응하며 정면 승부해야 하는 것이 스포츠의 세계인데요. 특히 뜨거운 차 안에서 지열과도 싸워야 하는 레이서들을 조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한여름 땡볕에 더 뜨거운 사람들, 0.01초와 싸우는 카레이서입니다. 배기량 6,200cc의 8기통 엔진, 오직 폭풍 질주를 위해 모든 군사를 뺀 경주용 차량이라 에어컨은 언감생심입니다. 두꺼운 특수 소재 방염 복장에 엔진 열, 까만 아스팔트 지열까지 더해지면 차 내부는 온도계가 고장날 정도, 그야말로 습식 사우나가 됩니다. 헬멧까지 쓰면 장비 무게만 한 6kg에서 7kg 되는데 그거를 다 가지고 이제 실내에 한 60도 되는 정도의 그런 차 안에서 이제 제가 가진 신체의 모든 집중을 통해서 이제 드라이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상상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경기 때마다 선수들은 짧게는 40분, 길면 1시간 이상 신경을 바짝 세운 채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여름철 혼신의 풀악셀을 멈추면 뚝뚝 땀이 한 바가지, 많게는 체중이 3-4kg 이상 빠지는데 탈수를 예방하려면 달리면서도 수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헬멧에 장치가 2개가 있는데 얘는 무전기고 얘는 이제 물 호수예요. 그래서 드링크를 여기에 연결해서 그다음에 차 안에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놔두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계속 마시는 거죠. 언제 마셔요? 직선에서 주로 마십니다. 코너에서 마시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위가 아파요. 최후의 비밀 병기는 쿨셔츠입니다. 레이싱 수트 안에 입어서 뜨거워진 심장을 짧게나마 잠재웁니다. 라디에이터랑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 보시면 라인이 있어요. 여기 사이로 얼음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15분만 있으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워낙 뜨거우니까 몸이. 이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껴놨다가 진짜 못 참을 때 한번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대회 슈퍼레이스는 그래서 6, 7, 8월은 밤 경기로 진행합니다. 열대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나이트 레이스에선 짜릿한 속도 전쟁은 물론 선수들의 땀방울에 집중하는 것도 색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비가 오기 전으로 나는 특유한 흙냄새는 특정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에서 나는 건데요. 극소량만으로 쉽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유럽 등지에서는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기관이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이나 처음 쏟아질 때 풍기는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뭔가 텁텁한 듯한 이 냄새는 토양 속 미생물에서 나오는 특정 물질 덕에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메틸 이소보르네올이라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아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노그램 수준의 아주 소량만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되지만 이 특성을 활용해서 요즘엔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메틸 이소보르네올이 집중력 향상 등 두뇌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대학 연구 결과도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물질을 생산하는 남조류는 대부분 독성이 있고 배양이 어려워 상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한 노수톡 남조류를 최근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뇌 건강과 정신 건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성 식품이든 또는 향수 제품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산업적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비냄새 원인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인 노수톡 남조류와 이를 대량 배양하는 방법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또 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게 뇌 건강에 미치는 기능성 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추석 선물로 과일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소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는 추석 선물 세트로 사과를 사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소고기가 16%로 그 뒤를 이었고 과일 혼합 세트가 13%로 나타나 추석 선물로 과일을 사려는 소비자가 전체의 38%에 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소비자 절반 이상이 가격 부담에 신선식품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비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최근 1년 사이 신선식품 소비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소비량이 변화한 이유는 판매 가격이란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니치 향수, 비건 화장품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수의 취향에 맞춘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높고 수요가 지나치게 일부 세대에만 집중된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향수 제품을 뿌려보며 나만의 향을 찾고 있는 소비자. 기존에 많이 알려진 향수 브랜드 외에 독특한 향을 찾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좀 비누향 이런 좀 프레시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고 겨울에는 조금 우디한 향을.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니치 향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치는 틈새를 뜻하는 단어죠. 니치 향수는 소수의 취향에 맞춘 프리미엄 향수를 뜻합니다. 니치 향수 덕에 백화점 3사의 향수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브랜드 14종을 가지고 있는 한 업체의 상반기 온라인 판매량은 18.6%나 뛰어올랐습니다. 온라인에서 니치 향수를 산 70%는 2030 세대였는데 나만의 개성을 향으로 표현하길 원하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느낌을 좀 발견한 것 같아서 뭔가 인생의 조각 같은 게 하나 좀 찾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입니다. 자극이 덜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습니다. 성분이 순하고 쓸 때 뭔가 무의식적인 죄책감 그런 것도 안 들고 어쨌든 화장품도 닦아내면 다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건이라면은 그래도 나중에 잘 분해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비건 브랜드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취향에 맞춘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격이 높은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좀 더 다양한 가격대를 만들어내고 이 MZ세대들 고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군 또 카테고리를 만들어낸다면 또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성 소비 시대, 니치 향수와 비건 화장품의 성장 가능성 속에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게 MZ세대 소비 경향이죠. 요거트 토핑은 물론 김밥 재료까지 하나하나 선택하는 나만의 레시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키오스크에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올릴 재료를 하나하나 고릅니다. 제철 과일과 견과류 등 토핑만 수십 가지, 먹는 사람에 따라 새로운 디저트가 탄생합니다. SNS에 이른바 꿀조합 아이스크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틱톡에서 봐서 한국인한테 요즘 인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춤형 김밥으로 차별화를 꾀한 외식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명란과 불고기 등 주된 재료를 고르고 싫어하는 채소를 빼거나 밥 종류를 건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기 취향껏 먹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한 뷔페 브랜드 역시 샐러드 바와 디저트 코너에서 다양한 음식을 조합해 먹는 유행이 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햄버거나 또띠아로 만들 수 있는 신메뉴를 추가했는데 MZ세대 방문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매장을 방문한 10대부터 35살까지 고객 수는 한 달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양한 음식 먹을 수 있고 디저트 같은 것도 와플이나 그런 종류 다양하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존 음식 그대로를 즐기기보다는 재미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유통업계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얼마 전 서해 교동도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에 이어 이번 주에는 북한 군인 한 명이 추가로 강원도 고성 해안가를 따라 탈북했습니다. 불과 12일 만에 북한의 감시망이 연달아 뚫린 건데 최근 군 인력을 무리하게 동원한 북한의 도발 양상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북한 주민이 귀순한 서해 교동도는 이전부터도 주요 탈북 경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만큼 감시가 삼엄한 곳이지만 우리 군의 유도 작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북한에서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뒤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인민군복 차림의 북한군이 걸어서 귀순하는 동안에도 이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의 기강과 감시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귀순한 사람들이 그 적경 지역 지형 지물을 잘 알거나 또는 최근에 지뢰 매설이라든지 장벽 공사에도 불구하고 경계 근무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탈북 감시가 소홀해진 배경에 최근 무분별한 쓰레기 풍선 살포와 지뢰 매설, 방벽 건설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로 야간 시간대 풍선 살포가 이뤄져 군인들의 피로도가 쌓였을 수 있고 무리한 작업 동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그 군인들이 방벽 작업이나 또는 지뢰 매설 작업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피로도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고 열상 감시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지역이거나. 이 밖에도 대규모 수해와 이로 인한 민심 악화와 식량난, 잇따른 고위급 탈북 등도 직간접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하고 북한군의 경계 소홀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애민 이미지를 거듭 부각하고 나선 김정은의 행보 역시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홍수로 철조망이 다 쓸려내려가고 또 지뢰가 다 또 내려갔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탈북의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가 아마.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탈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대북 기조가 한 달 간격을 두고 이뤄진 전당대회 연설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국경 지역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국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경합주를 돌며 유세를 이어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애리조나를 찾아 해리스가 이기면 국경이 없어지고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경 장벽을 수백 마일이나 쌓았다며 당선되면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이 빠지면서 북핵 정책이 대폭 바뀌거나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단 이번 정강은 현실에 반영해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정부는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정강 정책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명시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목표는 빠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도 지난 두 차례와 달리 CVID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정강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추진된 정책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전략적인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와 이해가 이번 정강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강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실적 단기적 관점에서 한일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도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 단념, 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정강의 모든 외교 정책이 담기는 것은 아닌 만큼 미 대선 이후 대북 정책도 더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경제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측하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를 강력히 시사한 가운데 국제금값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 시간 23일 오후 1시 44분쯤 전날보다 1.2% 상승한 온스당 2,512.6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금값은 지난 16일 온스당 2,509.6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뒤 지난 20일 2,531.6달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아리랑을 재해석한 뮤지컬 공연이 최근 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로 꼽히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연팀이 초청됐는데 관객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영국 에든버러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아리랑 공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공연팀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거리 공연을 마치고 이어진 정식 공연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 차고 공연이 마무리되면 환호와 박수갈채가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된 뮤지컬 아리아라리. 에든버러 국회의사당 메인홀 공연을 시작으로 연일 수천 명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다른 어떤 공연에 비해서 상당히 반응이 뜨겁고요. 거의 만석을 채울 정도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뮤지컬 아리아라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 아리랑에 현대적 음악과 안무를 입혔습니다. 한민족의 삶과 애환을 담은 구슬픈 노래로 마음을 울리고 이어진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으로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영국의 주요 평론 사이트에서 평점 5점 만점을 받아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고 BBC도 공연팀을 소개하며 K컬처를 이끌어가기에 손색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뮤지컬이라든지 어떤 연극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뮤지컬 아리아라리.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자원 재활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재활용 놀이터를 추진합니다. 순천 주암댐의 선도 사례를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마실 물과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댐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물관리를 목표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주암댐 재활용 놀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실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강에 협력한다. 이번에는 주암댐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주암댐 재활용 놀이터가 설치됩니다. 주민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뭔가 필요한 환경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농촌 지역과 그리고 면 지역, 읍 지역에서도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마을에서 지구를 지키는 자원 순환 거점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의 모델을 제시하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또 페트병 2만 개, 우유팩 10,000개 줄이기 캠페인,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주암댐 자원 모아 챌린지, 그리고 자원 순환 축제 등을 열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 재활 시스템에 체험 공방, 전시, 자원 순환 축제 등의 놀이를 접목해서 버텀업 방식으로 환경 개선 문화를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을 확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주도해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는 주암댐 재활용 놀이터 프로젝트. 탄소 중립 시민행동이 주암호 상류의 부유물 자원화와 플라스틱 없는 문화 확산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프로야구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삼성과 LG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은 결정적인 홈런 2방으로 롯데를 꺾고 기분 좋은 연승을 달렸지만 LG는 천적 키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1회 초에 선취점을 빼앗긴 삼성은 4회 베테랑의 홈런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강민호가 롯데 윌커슨의 높은 공을 놓치지 않고 방망이를 크게 돌려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롯데에 다시 동점을 허용하며 박빙 승부를 이어가던 8회 말, 이번에는 외국인 타자 디아즈가 해결사가 됐습니다. 라이온즈 파크 외야 상단에 꽂히는 큼지막한 2점 홈런으로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5위 싸움으로 갈 길 바쁜 롯데를 3연패에 빠뜨리며 연승을 달린 삼성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줄 거는 그라운드에서 정말 팬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달려가겠습니다. 삼성의 2위 경쟁팀 LG는 키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송성문이 쐐기 3점 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쓸어 담으며 LG 마운드를 두들겼습니다. 삼성의 자리를 빼앗긴 뒤 일주일째 2위 자리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LG는 이번 패배로 삼성과의 승차도 2경기로 벌어지면서 순위 경쟁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NC는 16개의 안타를 폭발시키며 선두 기아의 7연승을 저지했고, 푸른 유니폼의 한화도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와이스의 호투를 앞세워 갈 길 바쁜 두산을 잡고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또 공동 5위 팀끼리 맞붙은 인천 경기에선 KT가 다시 단독 5위에 복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총 열대야 수가 37일로 역대 1위고요. 제주도도 연속 40일째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역대 2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올 텐데요. 양은 5에서 6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아침 9시 정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5.5도, 강릉 28.7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를 비롯해 세종과 대전, 청주 모두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